일어나라 대한민국, 태양의 빛을 가득 품에 안고 영원히 노래하라 아름다운 이 땅에. 일어나 다 함께 소리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이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견뎌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이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견뎌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대한민국.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종부세 등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해 어제 막판 절충을 이룸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관련 전 구간에 걸쳐 1%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재계에서는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내주 28일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소환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할 사안입니다. 자, 닥터카 탑승 논란의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인사뉴스에서는 신현영과
명지병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주사파 산호맹 관련자들의 이 좌파 커넥션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한국에도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 당국은 강남의 한 중식당을 유력한 거점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나면은 다음 한 주 딱 남았습니다. 올해 한 해도. 자, 예산안이 이 법정 이 처리 시한을 12월 2일을 훨씬 넘겼죠. 21일 만에 여야 막판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후 6시에 새해 예산안과 그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톱뉴스로서 새해 예산에서 올해와 많이 달라지는 것,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1%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여당은 그냥 여당이 양보를 했고,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삭감하는 선에서 또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당초 4%를 3% 이상 낮추기로 했지만은 1%포인트에 전 구간의 대상으로 인하를 한다는 그 내용을 얻어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요구했던 7,050억 정액 그 절반인 3,525억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런 식으로 그냥 여야가 절반씩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는 약 1조 원가량 삭감한 내용이고, 또 정부안에서 야당 측의 주장에 따라 4조 6천억 원이 감액됐고 3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정액이 되는 거로 결국은 최대한 당초 정부 원안보다는 1조가량 삭감이 됐다. 그 대신 국가 채무라든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자,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의지 강력히 반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죠. 자, 법인세 인하안, 이것이 이제 야당이 아주 막판까지 쟁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뀌는 아주 단적인 예가 이제 친기업, 기업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진작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새로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부의 아주 상징적인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이렇게 22%, 3%를 줄이는 거로 했습니다만은 결국 김진표 의장의 합의대로 1%포인트를 줄이는 것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도 조금 알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인세율 과세 표준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억 원 이하가 있고요. 2억 원에서 200억 원 이하가 있고, 이제 중소기업이겠죠. 200억 원 초과하고 3천억, 중견기업 정도 되고, 그리고 3천억 원 초과, 이렇게 4단계로 과세 표준을 정해놨는데, 당초 김진표안은 이 3천억 초과하는 말하자면 이 대기업 위주에서 1%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전 구간에서 아주 1%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 이 점에서 여당이
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에 5년 만에 법인세율이 말하자면 처음으로 인하가 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의도한 감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여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연합회는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은 인하 폭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든가 해외 자본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5%에다가 이 지방차까지 해서 27.5%라는데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우리 삼성전자와 대만의 TMAC가 아주 국제적인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법인세 20%입니다. 그럼 7.5%나 싼 대만에 가지 어떻게 해서 한국을 지켜오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당이 얻어냈다는 것은 좀 신설한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그 예산을 비록 50% 삭감했지만은 일단 예산을 받았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대로 나머지 예산도 다 이렇게 찾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야당 측은 특히 그 이재명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이것을 당초 요구액 중에서 절반 정도 3,525억 원을 정액하는데 합의를 해서 나왔다. 이재명이가 3구 대선 때부터 아주 강조를 해온 이재명 예산이다. 자, 어쨌든 정부 여당의 정액 불가 방침을 양보를 받아냈다는데 민주당은 또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두고도 자, 정부 여당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이 정부안대로 유지를 했고 그 대신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600억을 정액하는 선에서 이것도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정말입니다. 이 내년 640조에 이르는 이 엄청난 예산을 결국은 마지막 며칠 사이에 그냥 주고받기식으로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 하루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게 과연 제대로 차후한 심의가 되겠느냐. 결국 마지막에는 여야 합의로 그냥 절반씩 자른다.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 예산안에도 하나의 정부 정책의 기조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온다. 근데 여야가 합의로 올린 게 있죠. 국회 관련 예산. 뭐 보좌관들 뭐 복지 관련해서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90억 정도입니까? 그건 여야가 합의로 이번에도 올렸다 그러죠. 자, 어쨌든 이번 예산에서 어제 아침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게 그 말하자면은 이 법률 사항도 있고 뭐 시행령 사항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2주택 모든 전국의 모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갔고 1가구 1주택자는 11억에서 1억 올라간 12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도 기존의 6%에서 5%로 낮아지고 자, 그리고 12억 원 초과부터도 누진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 어쨌든 이 점은 이 종합부동산이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중과 말하자면은 가중 세율 신설한 지 3년 만에 어쨌든 인하가 되고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됐다. 그렇게 해서 올해 경우는 약 한 120만 가구가 해당이 됐지만은 내년에는 한 절반 정도 60만 가구 정도로 절반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떤
하나의 좋은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종부세는 결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택 경우는 거의 이제 말하자면 면제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 표준 22억 원을 넘지 않으면은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세 표준이 이 공시가의 대충 한 절반 정도로 보니까 이 주택 합산 가액이 실가격이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은 3주택자도 상당히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5천억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다는 최대 600억 원 정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력도 10년에서 20년 기업은 300억, 20에서 30년 기업은 400억, 30년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자, 어쨌든 한국의 상속 증여세 부담은 이 수치상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것도 조금은 늘어났다. 그리고 월세 지출액, 월세를 요즘 많이 살지 않습니까?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연간 5,500만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이렇게 조정을 상향 조정을 해서 결국 세율이 낮아집니다. 해당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나 부동산 쪽에 이렇게 잘 이렇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혜택을 하나하나 챙겨 가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이렇게 타협이 안 끝난 법률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몰 규정에 따라서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률이 몇 개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업까지 들어갔다가 정부가 그냥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리고 정말 큰 어떤 논란을 벌였던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이른바 안전운임제. 자, 여기는 지금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화물차 기사들이 최저임금을 말하자면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받아가는 그런 안전운임제였는데 올해로 일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걸 3년 이상 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좀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강행 이후 이 문제만큼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몰 법안들이 자영업자라거나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예산안은 일단 통과를 했지만은 이 부수 법안에 대해서 일몰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자, 과학 관련 장학생들,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들, 그러니까 아주 차세대 과학 기술자들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그 나라의 수준은 정확히 과학 수준과 정비례한다. 국정을 과학에 기반해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중시하고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제 올해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 등 230여 명의 청년들을 모시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벨상과 관련해서도
나올 때가 안 됐겠느냐. 그래서 한 번만 나온다면은 그냥 앞으로도 여러분들 중에서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어제 행사에는 또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행사가 끝난 뒤에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머플러, 겨울 점퍼 등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법무부가 주최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 0시를 기해서 이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언론들이 지금 각 언론사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취재를 해서 내용을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확실한 것 같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본인은 들러리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편지를 바깥으로 공개하고 했지만은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일찍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은 야당 측에서 바라고 있는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이 문제가 됐다. 사면 대상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 문제에 대해서 좀 법무부 입장은 좀 어렵다. 자, 한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1억 몇천만 원만 추징금을 내고 현재 7억여 원의 추징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런가 하면 야당에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전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심사위원회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잠시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인사뉴스 후반부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일부는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대충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다음 주 28일에 대충 검찰은 날짜를 정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은 응할 수가 없다. 자, 좀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 성남 FC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15년, 18년 사이에 성남시장으로 재직 때 이제 일인데, 이게 18년인가 이게 어떤 우파 시민단체의 고소로 성남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이걸 조사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무혐의 처리를 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지금 다시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치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3년 전에 수사 때도 이재명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면 말하자면 답변을 보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서면을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말하자면은 소환 당장 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반응이다 이렇습니다. 자, 우선 아까 도표가 나왔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검찰은 지금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이제 두산건설에는 대표적으로 정자동 이 병원 부지를 말하자면 일반 상업 용도로 용도 변경해 줬다. 그러면서 후원금 50억을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의 내용은 이 용도 변경과는 무관하다.
50억 원은 후원금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광고비다. 그러나 정말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게 사실 성남 FC가 그 지금 올해 경우 지금 지금 2부 리그로 지금 떨어질 돼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광고비로 50억씩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축구팀의 이 정도 후원금은 벌써 그 10년 전인데 2013년 사실 이렇게 광고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는 또 제2사옥 분당에 건축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희망살림이라는 말하자면 지역은행을 통해서 40억을 줬는데 이게 무슨 광고비냐. 그럼 광고비를 주면 그럼 성남FC와 직접 계약을 해야지 무슨 희망살림이라는 그런 뭐 지역은행을 통하는 식으로 해서 준 것이 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 성남FC 그 운영자금을 결국 운영자금 마련인데 현금으로 이렇게 직접 기업으로부터 받을 적법한 근거가 없다 하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다는 거예요. 위법한 이익 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좌우간 여러 가지 특히 성남 어디입니까? 두산 건설에 대해서는 병원 부지로 말하자면은 분양받았던 걸 병원 아니죠. 그걸 일반 상업 시설로 해줘서 그냥 이 뭡니까 이게 그 용적률이 그냥 몇 배로 이렇게 늘기도 했고 이미 9월 30일에 검찰은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했던 공무원 한 명과 두산건설 대표였던 이 모 씨를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공모했다는 그 내용을 공소장이 아주 분명히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예고가 돼 있었던 것이다. 정진상까지 좀 구속됐으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어제 12월 22일이 동지 날짜였는데, 야, 이재명 이 당대표의 양력 생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이 양력 생일날에 이 물을 확 끼얹은 게 아니냐, 뭐 그래서 또 이런 데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서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묻고 싶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 이 성남 이 사건은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된 지역별 말하자면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일단은 이런 반응을 보면은 28일 소환에는 응할 수가 없다. 자, 어제부터 이재명은 1박 2일 국민 속으로라는 이름의 뭐 민심 경청하는 투어에 나눠졌다. 그 다음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 이것이 어디냐면 안동의 뭐 중앙신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기 고향을 찾았다. 자, 그래서 뭐 고향이라고 그래서 안동 우리 시장 상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또 환영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막 이렇게 연출을 하고 이것을 사진을 여러 개 막 보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됐어요. 생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다. 왜냐, 자기 사실 12월 20일이 자기 생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친이, 글도 잘 모르는 모친이 1년이 지나갖고 가서 뭐 한 2, 3년 있다가 가서 했더니 뭐 대충 뭐 이 날짜로 잡아서 이렇게 하자 해서 그냥 정했는데 실제 생일이 며칠인지는 자기도 모른다. 뭐 이런 걸 이런 식의 또 표현을 했는데,
자, 오늘 어제 이재명은 뭐 하여튼 반발을 계속했습니다.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댔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자신은 국민의 힘을 믿고 역사를 믿는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은 당장은 도와줄 줄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는 사건이 지금 이거 하나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해서 이제 소환 갖고, 자, 대장동 사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드러난 것만 해도 이 대장동 개발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정작 주관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 정도 이익의 배당만 받는 식으로 끝이 났는데 업자들에게 1차로 지금 나온 그 배당금이 4,040억이다. 그 뒤에 분양 이런 건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1조가 넘는 특례 말해 폭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고, 정진상, 김용 두 척건이 구속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결국 428원을 받기로 하고 이런 대장동이 천하 화천대유 이런 회사에 말하자면은 시행사로 사업을 인정을 해준 이런 거. 그 다음에 변호사비 됐나 봐요. 2018년 경기도 도지사 선거 당시에 자기 형을 말하자면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부인을 했죠. 근데 이게 걸려 들어갔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서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때 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판결에 가장 말하자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제일 말하자면은 연세가 좌장격이었던 권순일 변호사는 지금 바로 김만배의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가 있고, 그래서 이 변호사비 된다고. 이건 말입니까?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이미 재판이 지금 시작되어 있는 김문기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런데 결국 토론회에서 나온 지금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가 있는 이 부분. 뭐 그 다음에 쌍방울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북 불법 사업, 돈이 돌아 북한 독한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 그 전에 했던 위례 신도시 사건, 그 다음에 부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경기도 법카 가지고 초밥 20원 시켜 먹은 이런 사건.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최소한 한 6 내지 7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소환이 온다. 자,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는 게, 지금 현재 12월 9일 날로 정기국회 끝이 났는데 10일자부터 한 달 임시국회를 열어서 지금 뭐 말하자면 예산안 심의를 늦게까지 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났느냐? 내년 1월 9일에 끝납니다. 임시국회가. 그러고 나면은 자 1월 10일부터 다시 또 뭐 국회를 열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지금 현재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겨울 방학 비슷하게 해서 해외도 가고, 이때 해외를 많이 간다고. 해외도 가고 뭐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1월 10일부터 당분간은 뭐 3월입니까? 주로 2월 뭐 음력설 세고 2월 중순쯤 돼야지 임시국회를 이제 말하자면 일정을 잡을 건데, 요 기간 동안은 회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을 몇 번 했다가 불출석하면은 3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긴급 체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로 구속영장도 청구해가지고 구속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일 경우 구속 사유가 생기면은 말하자면 구속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가지고 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월 10일부터는 임시국회가 특별히 열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재명이는 어디로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긴급 체포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 지금 검찰이
다 그 시간 다 계산하고 지금 저는 영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이제 소환 통보를 낸 것 같습니다. 소환 1차, 2차 통보도 내고. 자, 그래서 과연 내년 1월 10일자로 또 방탄국회가 열릴 것이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 민주당에 하는 짓거리를 본다면은 당연히 뭐 방탄국회를 열 겁니다. 뭐 아무런 사유가 있건 없건 뭐. 자, 이재명이를 살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제1야당의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 없는 폭거다. 바로 이 김의겸이는 이 똥볼을 차는데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김의겸이가. 지난번 청담동 뭐 술자리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드무냐, 전례가 없느냐 있습니다. 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서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이면 이미 노무현 정권이 들었었죠. 아주 서서히 시퍼렇게 또 적폐청산할 때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 중이었다. 그런데 2003년 12월 15일 그때는 이 한나라당 총재를 그만둔 전직 총재 신분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고 불법 대선 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서 선제 공격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검찰에 허점을 찔러가지고 결국 이회창 총재는 당시 피의자로 전환을 못하고 결국 참고인 조사로 끝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황교안 전 총리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9년 말에 그때 말하자면 4월 달에 열렸던 이른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사건 때 막 그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를 정거를 하고 농성을 했대. 그 문제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아주 한 5, 60명을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때 황교안 씨도 스스로 먼저 가서 그게 다 내 지시에 따라서 원내 활동에 그것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20년 1월 달에 본인이 자진 출석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김의겸 씨는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 나왔죠. 제대로 한겨레 신문 그래도 어쨌든 좌파에서는 지금 뭐 메이저 언론인데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이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자면은 확인을 하지 않고 팩트를 확인하는 것, 팩트 체크는 이 언론인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인데 똥볼을 많이 차고 있다. 결국 이재명이를 방탄하다 보니까 그냥 앞뒤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하고 있다. 그런데 자, 오늘 뭐 이 주말이기도 하고 자,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죠. 이 김의겸이가 저쪽 전북 쪽 어디 그쪽입니까? 부안 쪽인가? 그쪽 출신으로 해서 이 전주 쪽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의겸이의 본적이 경북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칠곡입니다. 칠곡이라는 사실이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관 칠곡 출신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아마 뭐 입학할 저는 이 무렵에 부친이 자관 가족들을 데리고 전라도 저쪽 부안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은 절대 자기는 경상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이분 김씨 집안 뭐 어느 집안 뭐 본관 제가 말씀드리기 그랬죠. 이 김씨 집안 집성촌이 칠곡에 남아있던 그 지역의 어른들이 분명히 정언을 다했습니다. 저 김의겸이죠. 아버지가 본래 여기 사람이잖아.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 좌파들 중에는 이 자기 본적을 숨기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실제 김대중 대통령 때 말하자면 이 행정 처리 규정을 고쳐서
주민등록이나 모든 그게 본적지를 쓰는 항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본적지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서울로 기재됐던 분들이 DJ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호남 출신으로 이렇게 많이 고향도 세탁된 것이 드러난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김의겸이었다. 지금은 그 칠곡이 경북 칠곡인지 아니면 대구 쪽으로 편입된 칠곡인지 좌우간 대구 아래 칠곡이 김의겸이의 출생지이자 어릴 때 성장했던 고향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을 하고 있죠. 자,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나서 10개 조건을 담은 평화 구상 피스 포뮬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회담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 나가서 아주 성대한 환영을 받으면서 정말 이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상하원 합동회의입니다. 하원 이 의사당의 의자를 좀 촘촘히 끼워 넣어서 상원의원 100명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이 왼쪽이 얼굴이 좀 이렇게 둥근 편이 카멀라 지금 부통령이죠. 부통령인데 상원의장이니까 상원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앉아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입니다. 이달 31일까지는. 그러나 내년 1월 2일이 되면은 이제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젤렌스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12월 31일로 36년간의 의회 생활을 관두게 되는 펠로시 하원 의장에 말하자면은 이번에 하원 의원 출마 안 했습니까?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 좌우간 하원 의장 건둡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마지막 지금 국제 행사로 이 젤렌스키를 불렀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냐? 우크라이나 국기인데 미국 방문하기 전에 자기가 어느 바흐무트라는 격전지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그 장병들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갖고 왔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의회에 선물로 제시한 것이다. 자,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한 120명 중에서 80여 명만 참석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우리식으로 앞서 제가 임시의회 국회 30일, 뭐 열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패스트 트랙 할 때는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었죠. 그 사흘짜리 열고 또 다음 기회 사흘 전에 신청해 놓고 폐회되면은 또 개회하고 또 신청, 이렇게 해서 그때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사흘짜리 임시회의를 4번인가 19년 연말에 열어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미국 의회는 하원의 경우 무조건 상원도 마찬가지 1월 2일은 무조건 개회해서 12월 30일까지 그냥 열리고 있습니다. 연간 말하자면은 이론적으로는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름 말하자면은 휴가철이 되면 휴가를 위해서 잠시 일주일 또는 열흘 정회하는 거. 그럼 겨울이 되면은 땡스기빙 때부터 성탄절까지 약 한 20일 또는 한 달 정도 정회를 하는 거. 그러니까 1년 내내 열려, 특별히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거나 국회 소집 일정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1월 2일 무조건 새해 1월 1일 휴가를 할러데이를 끝내고 1월 2일 출근하면 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2일 열리면은 이제 첫 번째 안건이 케빈 메카시, 현재 지금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가 결국 하원 의장이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하원에서 공화당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그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미국 정치에 큰 변화를 줍니다. 사실 상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이 의회 대표는 하원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국회가 되는 거고, 상원은 말하자면은 이
조금 이 상위급에서 그러니까 주 대표로 이명식을 뽑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이 국민의 대표는 우리식의 국회는 하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하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펠로시의 마지막 지금 하원의장의 공식 행사로 이 젤렌스키를 데려다가 이렇게 또 멋진 쇼를 카멀라 부통령과 자 미국의 서열 2위 대통령 선거 서열 2위 3위가 벌인 아주 한판의 드라마였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내년 초에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뭐 한동안 잠적을 해서 뭐 남미로 뭐 도망갔다는 그런 뭐 가짜 뉴스까지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지난 21일 현지 시간으로 국방부 지휘부를 소집을 해서 확대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핵전투 대세 강화와 지속적인 전투력 증강을 주문을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자금 조달에 제한이 없다. 러시아는 군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군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갖다 주겠다. 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그날 회의에서 23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군인 69만 5천 명을 포함해서 전체 병력을 150만 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약 101만 명인데 결국 50만 명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쇼이구 국방장관, 국방장도 여기는 현역이네요. 그리고 왼쪽은 게라시모프 군 참모총장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은 지난 20일자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에서 이와 같은 정황이 포착이 됐다. 자, 미림 비행장 북쪽 훈련장에 지금 사각점 형태의 대열이 하나 했더니 43개가 나타났는데 한 대열을 300명 정도로 본다면은 최대 12,000명 정도의 병력이 아니냐. 이건 뭐냐? 지금 열병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엄청난 인원이다, 이게 지금. 초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열병식은 어디에서 열리느냐. 평양 한복판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근방에 있는 비행장 넓은 활주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일성 광장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김일성 광장에서 행진 연습을 하고 말하자면 무대가 설치되고 이렇게 열병식 하는 말하자면 관람석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경비 병력이 이렇게 오면서 무슨 이 말하자면 천막들을 치고 무슨 급식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현재까지 김일성 광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인다. 그럼 이거 어떤 행사를 좀 준비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2월 8일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데 이번에는 75주년이다. 그래서 인민군 창건 꺾이는 해죠. 75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열병식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좀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인사뉴스 끝난 이후에 이정숙 님이 15만 원을 보내주셨고
죄명이 빵에 가자 하시면서 5만 원 보내주신 분. 오후에는 행동 우파 가세연 하시면서 5만 원을 보내주셨고 이정희 님이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시 라이브쇼 이후에 대표님 최고 여름사랑님이 5만 원, 김윤현님이 10만 원, 항상 감사하다면서 3만 원 보내주신 분, 송영국님이 만 원, 이양님이 만 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노성기님이 만 원을 보내주셨고 윤영성님이 5천 원, 저스티스님이 3만 원, 현동숙님이 힘내세요 하시면서 2만 원, 엄미숙님이 2만 원, 다시 가세연 하시면서 3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최근에 지금 며칠 사이에 가장 지금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민주당 비례대표, 그것도 1번으로 당선이 됐던 이 신현영 의원입니다. 자, 우선 스트레이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좌우간 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서 남편이 또 이 차를 탔던 내용, 전반적인 경위를 이번 주말에 조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됐습니다. 자,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 이태원 참사 당일 14개 이른바 수도권 인권 DMAT 팀, 병원의 DMAT 팀 중에서 명지병원도 출동을 했는데 이 신현영이를 마포 염리동 아파트에 가서 데리고 가느라고 최소한 여분 늦게 도착을 했다. 바로 DMAT 요원 출입증을 무단 사용한 부분도 의료법 위반이다. 아마 여러 가지 좌우간 고발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경찰 반부패 공공범죄수사가 내가 수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우선 이 신현영 의원을 지금 진행 중인 이태원 국정조사의 정인으로 불러 세우겠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훈 의원은 오늘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말하자면은 제출하겠다. 자, 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신 의원의 국정조사 정인 채택은 당연한 일이며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김행희 의원은 어제 비대위원이죠. 어제 닥터카 사고는 신 의원의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명지병원과의 검은 카르텔이 숨어 있다. 자, 그 카르텔이 어떤 것인가. 저도 이 내용을 이 신현영 의원을 찾아보고 명지병원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신현영 의원에 대한 이제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당일 이것도 본인이 명지병원에 연락을 해서 DMAT 차량이 출발을 했다 하면은 우리 집으로 나를 좀 데려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강변 도로를 타고 달려서 반포 쪽에서 이태원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 전에 신용산으로 갔으면은 3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었는데 합정동 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신촌 거쳐서 마포 쪽으로 가서 아파트까지 입구까지 가서 아파트 앞에서 태워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최소한 따져도 24분, 26분 정도는 뭐 이렇게 늦었다. 근데 가서 상황이 다 종료가 됐다. 그런데 이 15분 정도 있으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그것도 인천에 있는 보좌관까지 그 시간에 빨리 현장 도착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여튼 보좌관이 와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이 본인이 가장 지금 자랑스럽게 하는 사진인데 지금 청진기를 이 귀에 약간 걸었대요. 청진기 저는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DMAT 요원이라는 출입증도 또 차 안에서 하나 갖고 나와서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지금 실제
구조활동에 나선 의사분들은 보시지만은 이 흰 조끼를 입고 뒤에 보면 뭐 대한의사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지금 아주 따뜻하게 옷을 아주 잘 챙겨 입으시고 멋진 포즈로 아주 그냥 머리도 잘 다듬고, 이 사진은 동행했던 남편이 찍었다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 이분은 현장을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착한 시간이 새벽 1시 반이야.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장관 대책회의가 열릴 때이고, 이미 위급 환자들은 PCR 그 사진 해서 이미 종합병원으로 다 옮겨갔고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명지병원의 의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2020년 21대의 비례대표 1위로 국회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15분 머물다가 갈 때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 그 조 장관의 차를 동승을 해서 국립의료원에 마련되어 있는 뭐 재난본부에 갔는데, 정확한 내용이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도착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장관회의 열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옮겨갔고, 본인은 혼자 거기서 이 국립의료원의 재난본부 관계자들로부터 10여 분 동안 혼자 브리핑을 받았다. 그러는 문제 때문에 브리핑에 같이 장관하고 동승하기로 했던 차관은 밀려나가지고 못하고 다른 차를 타고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으로 갈 때는 또 다시 현장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갔대요. 근데 그때는 또 국립의료원 직원의 또 차를 급히 내가지고 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번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갑질을 그냥 잘했다. 근데 명지병원이 그러면 어떤 병원이길래 이렇게 됐냐 했더니, 자, 오늘 제가 이제 명지병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명지병원의 이사장이 이왕준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네요. 아주 병원이 상당한 규모, 아주 건물도 잘 지었고요. 자, 이왕준이가 누구냐? 서울의대 83학번 운동권 출신인데, 서울의대 이 83학번에 유명한 또 이 운동권 출신 의료인이 있죠. 바로 지난 우리가 2년 넘게 열심히 매일같이 봐왔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바로 같은 서울의대 83학번 운동권 동기라 그럽니다. 자, 정은경이는 보건소장 계속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아주 벼락출세해서 질병관리본부장. 우리는 매일 열심히 나와서 부수수한 머리로 열심히 리포트를 브리핑을 하고 해서 굉장히 성실한 분으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주 골수 의대 83학번이다. 그리고 이왕준이는 이 자민투라든가 민민투라든가 80년대 이 학생 전위 조직, 자민투, 민민투가 있는데 이것들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이른바 중앙위원회 상위 조직, 중앙위원회의 조직부장을 했던 상당히 거물 운동권이었다. 그때 이 중앙위원회 대표가 조유식인데 지금 현재 이 중고 서점을 하고 있는 예스24 대표다. 그리고 이 이왕준이는 저건 지금 대형 병원의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그 뒤에는 91년, 92년도에 이 90년대 최대의 말하자면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노동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 사회주의 연맹 사노맹, 이 사건의 또 핵심 간부였다. 자, 상당히 이 거물입니다. 이왕준이가 말하자면은 이 사노맹이라는 이 단체가 89년에 서울법대 81학번 이 조국이하고 동기입니다. 이 백태웅이라고. 여기 간단히. 그다음에 이 이른바 노동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 백태웅 서울법대 학생회장 출신이죠. 이 자들이 89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2일에 정식으로 출범한 단체인데, 이 단체는 지금 노동자 이 말하자면 구로동 이런 그 공단 이런 중심, 그다음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급투쟁을 선동을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투쟁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당시에 노조 50여 군데의 조직원을 확보했고 대학만 해도 40여 개 대학에서 해서 당시에 1200명의 조직원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말하자면 활동적인 것은 자칭 특공조라 그래서 특공조들은 막 시위 현장에 와서 삐라를 쫙 뿌리고 구호를 외치고 사라지고 하여튼 굉장히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2년 3월 달에 박노해 등 11명이 체포되면서 92년 초까지 92년 4월에 백태웅이가 그 당시에는 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가 이 조사를 했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말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후속 기소된 사람만 3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 기소된 30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량을 다 합쳤더니 500년이 넘었다. 그래서 좌우간 이 90년대 그 이후로는 이런 대규모 반국가 단체가 없죠. 말하자면은 가장 해방 이후에 숫자로 봐서는 가장 큰 반국가 국가방공법 위반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태웅이 박노해 DJ 대통령이 들어서자 바로 사면 복권을 했죠. 그래서 2008년에는 드디어 이 박노해 등은 민주화 유공자로까지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국이도 여기에 관련이 됐죠. 관련이 돼서 조국 교수는 당시는 울산대학 교수할 때 95년 5월 달에 산호맹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결국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6개월간 복역을 하고 여기도 일찍 가석방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국가보안법인데 이렇게 6개월 살고 나왔냐? 내용이 뭐냐? 이 활동이 아니라 조국 교수는 당시 산호맹 관련으로 도피 중이던 그 간부들을 몇 명을 숨겨준 혐의로만 기소가 됐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6개월 살고 나온. 어쨌든 조국에 대해서도 이 산호맹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딸 조민희가 레지던트 시험을 말하자면은 신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명지병원입니다. 이왕준이 산호맹 관련자들 2년 후배니까 이왕준이. 이건 81학번이 전 83학번. 같은 서울대고 의대는 옛날 법대 바로 맞은편에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저 관악산을 옮겼을 때는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연을 해서 레지던트 지원을 이 병원에 했다가 탈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조국이 뿐입니까? 이재명이 장남, 이동호가 무슨 꾀병을 한번 했죠. 허리가 아프다 했을 때 분당에 차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다 냅두고 이 고향까지 와서 이 병원에서 몇 개월간 꾀병 입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 아들, 그 말하자면 그 척추 사진, 그것이 이제 그쪽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그 돌아다닌 그 첫 번째 사진을 찍은 병원이 바로 이 명지병원의 촬영, 그 엑스레이가 말하자면은 박원순이 측에 그 병역 면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있다. 그러니까 이왕준이가 산호맹 이후 병원을 차려서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꾸준히 연결이 되어 왔다. 자, 그래서 드디어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잖아요. 자, 마스크 그때 독점했던 지오영이라는 회사 있죠. 여기에 60억 지급 보증을 쓴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이런저런 논란이 됐지만은 넘어갔는데, 자, 인천국제공항에 출입국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 PCR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PCR 검사 센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건 올해죠. 올해 9월달, 10월달 국정감사 때 이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김포공항 출입국 PCR 검사 센터에 선정이 되는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은 수익이 217억 1,039만 원이었다. 정확하게.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러한 산호맹의 인맥을 통해서 아주 그냥 노다지가 되는 영종도 국제공항 출입국 검사 센터를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호맹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자, 우리가 다 아는 조국이도 있고 이재명이 다음으로 성남시장을 맡은 은수미도 상당히 핵심 조직원에서 6년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상당히 까무리. 근데 자, 드디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가 나옵니다. 정진상이는 사실 부산에 경성대학이라는 사실은 대학 출신의 87학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 80대 후반 이때만 해도 90년대 이 산호맹 이런 때는 이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학생운동이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89년 3학년 때 정진상이가 그때 결성된 총학생회의 노동분과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눈에 아주 띄어가지고 경성대가 그 당시 부산 학생운동권의 중심지였대. 띄어가지고 전체 이 남청년 여기에 90년대에 중앙학생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던 아주 뭐 그리고 산호맹에도 실제 그래서 91년에 역시 체포됐고 국가보안부로 됐고 그런데 이 정진상이는 묘하게도 검찰로 안 넘어지고 군 헌병대로 가서 이 제2군단 보통군법회의에서 형을 받았는데 어쨌든 집행유예로 나왔다. 그래서 아마 그때 91년 당시에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 있다가 오히려 군법회의에서 일반 검찰보다도 더 가볍게 처벌을 받고 나왔다. 굉장히 이 90년대 이 산호맹 출신 그러니까 이 명지병원이 산호맹의 근거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던 이 신현영 의원. 근데 이 신현영이는 자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가톨릭 대학 의대를 졸업했네요. 그런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의사협회 대변인도 지냈고 19년에는 무슨 한국여자의사회 이사도 지냈고 막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고 SBS 의학 전문 팟캐스트인 뽀얀 거탑 그리고 YTN 뭐 낭만 주치 뭐 이런 이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하면서 말하자면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왕준이가 신현영이를 딱 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왕준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아까 말한 산호맹의 핵심 주역인 이 백태웅이가 징역을 뭐 6년인가 7년인가 살고 나올 때 나와가지고 만드는 조직이 열린공감 3.0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가 송영길이 우상호, 이정옥 변호사, 뭐 이왕준이 이런 아주 그냥 송영길이 우상호가 다 있었으니까 비례대표 1번을 신현영이를 보내줬다. 그럼 신현영이가 그냥 간단히 그냥 비례대표만 하겠습니까? 자, 신현영이가 뭐를 했느냐. 2020년 7월 2일 아마 5월 31일자로 국회의원이 됐을 거예요.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 대표 법안. 남북 보건 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남한이나 북한에 말하자면 어떤 유사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의료진들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의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사, 간호사, 심지어는 한의사 이런 의료 인력, 그다음에 의료 장비, 의료 약품 이런 것을 상호 지원을 하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오. 남한에 무슨 일이 났고 북한 의사를 불러올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을 돕기 위해서 남한에서 보내겠다는 이 이름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지만 결국 북한 지원 법안이죠. 이 구조 1항에 보면은 그러한 의료 재난이 발생할 때 정부는 남북
공동 대응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보건, 의료 인력, 장비, 의약품 등의 공동 지원 및 진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런 또 구호 활동에 대해서는 이항은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감독을 한다. 자, 이렇게 이 법안을 딱 발의를 했는데 요 이틀 뒤에는 황운하라고 있죠. 경찰 출신. 이 2달 뒤에 2020년 9월 달에 황운하는 또 어떤 법을 냈느냐. 재난 및 안전관리 이 기본법에 개정안을 냈는데 의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 인력, 구체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는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를 한다.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라기보다는 재난에 대비했을 때는 정부가 강제로 징발하는 물건의 대상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신현영이가 제안한 법안과 황운하가 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재난안리 기본법 개정 두 개를 합치면은 뭐냐? 북한의 어떤 전염병이 크게 돈다, 상황이 생기면은 남한의 의사들을 정부가 징발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의협회가 난리가 났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사 이 여러 개에서는 난리가 났던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 대전협의라고 그러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말하자면은 항의 및 투쟁을 말하자면 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안 돼 있고 지난 11월 달에도 또 이 법안을 또 손절을 해서 또 재발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은 이거는 완전히 남한 의사 강제 북송법이다. 그래, 니나 가라. 니가 가라, 니가 먼저. 우리는 못 간다. 자, 그럼 어떤 의료 인력을 징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른바 국립대학부터 징발해. 서울대병원, 대구 같으면 경북대병원, 부산의대, 부산대병원. 이런 국립대학 의료들은 북한의 이 법안을 통과가 되면은 북한에 큰 전염병 생기면은 이제 정부가 징발해갖고 어디서 북한에 가면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의료계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지금 신현영이야. 그 지금 비례대표죠. 임기 끝나요. 1년 반 뒤면. 아니다 말이야. 이제 지역구를 고향에 이제 명지병원이 있으니까 고향에서라도 국회의원 해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현영이를 이른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산호맹 오빠들은 이 이쁜 신현영이를 계속 이런 걸로 앞잡이로 써먹어야 되니까. 자, 심각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말하자면은 전문적인 분야고 아주 특수한 분야니까 의료계는 괜찮을 줄 아니. 의료계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 어떤 그 정치하는 어떤 그 아주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있죠. 몇 년 전에 있죠.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요즘에. 그 친구 불러다가 정말 좀 혼을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좌빨들의 지금 이 마수가 엄청 지금 집회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계에 침투한 종북 세력, 그것이 명지병원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는 이왕준이가 배우고 그 같은 배우의 아주 고참 운동권이 지난 2년 동안 매일 아침 나와서 백신 맞으라고 얘기하던 정은경이었고 심지어 정은경이는 이 정권 들어서 갖고도 계속 연임시켜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잘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정신 나간 보수도 일부 있었습니다. 무슨 상도 준다고 그러고 상도 받았죠. 이렇게. 정은경이가 바로 83학번 의대 출신 아주 운동권 핵심이었습니다. 자, 의료계에 진출한 종북의 그 마수, 그 바로 천병의 비례대표 1번 신현영이가 있었다. 저런 자는 더 이상 국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의원직 사퇴까지 강력히 국민의힘당 좀 주장을 하세요. 이 국힘당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이럴 때 저쪽 민주당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막 벌떼처럼 들고 일하고 의원직 가면 옷 뺏길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묻습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 가족협의회라고 있는 분들, 대책위원이라고 있는 분들, 왜 이런 식으로 구조에 나서야 될 DMAT 차량을 콜택시처럼 부려먹은, 그리고 현장에 와서 멋진 사진만 찍고 간 신현영이에 대해서 자, 대책위, 우리 가족, 유가족 대책위원님들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좌파 언론 왜 얘기 안 해? 한경호. 최소한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들을 신현영에 대해서 고발이나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잠시 또 브레이크를 갖고 몇 가지 더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백만 장사님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5만 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이 전 세계 100여 국의 비밀 경찰서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스페인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는 남통시 공안국이 한 곳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는 한 곳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대림동 같은 저런데, 저 안산시 저쪽, 지금 전국 대도시 주변에 차이나타운이 몇 개씩 생겼는데 그 지역에 몇천 명, 아마 대림동 같으면 한 몇만 명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대림초등학교 신입생 320몇 명 전원이 중국 애들이니까. 그렇다면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런 비밀 공안 지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국이 어쨌든 지금 조사에 나섰는데 우리 방첩 당국의 이 조선일보의 단독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이 유력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식당은 그냥 건물이나 메뉴, 간판 등으로 봐서는 일반 중식당과 차이가 없는데 2018년, 19년 2년 동안에 매출보다 2, 3배 큰 단기 순손실을 냈다는 세금 보고가 있고 더구나 20년부터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가 엄청 컸는데도 6년 이상 적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비밀 경찰서 문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 한 달쯤인데 갑자기 실내 공사를 하겠다면서 내년 초까지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는 간판을 내놓고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혹시 중국의 거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외교부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소통을 하고 있다 하면서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 현 단계에 언급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사실 우리가 너무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좀 외국서는 아주 그냥 막 추방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자학원이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23곳이나 지금 현재도 지금 활동 영업 중인데 우리는 일체 단속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좀 이 친중 세력도 아까 주사파 세력과 못지않게 지금 각종 분야에 많이 들어와 있다. 특히 정치권에 중국 친중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중국 초청으로 중국을 갔다 온 최근 지금 21대 그전 20대 국회의원들 명단을 한번 출입국 관리를 사무실을 통해서 찾아보시면은 아마 국회에도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외국 나가는 거는 다 국회의장실에 신고가 되고 다 있으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들 갔다 왔을 겁니다. 지금 최수용
우리 국정원 쪽에 건물 오래 하신 그 공작원이 하시는 유튜브에서 최근에 아주 발표를 해서 많이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죠. 지금 김대중 정부 이래 이른바 이 길림성 쪽에 있는 이 우리 중국 동포들은 정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러 갔던 분들의 후손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특혜를 이 최수용 이 공작관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18가지로 아주 심지어 거기는 ATM기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뭐 가장 문제 많은 게 이른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에 무제한을 받도록 돼 있고 무슨 관리구역 무슨 규제지역 아무런 데도 받지 않고 아파트 청약을 하면 무조건 1순위로 우리 동포들이 받도록 돼 있고 이러한 특혜가 무려 18가지나 된다는 것을 우리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DJ 이 정부 이래에 중국 교민들 과연 그분들을 우리 애국자의 후손이라는 거로 이렇게 특혜를 해야 되느냐. 그 특혜는 상상 이상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 내용을 제보를 받아서 다 내용을 파악을 많이 했고 언제 기회가 다음에는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밌는 이 판결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째는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하는 발언을 했던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 이 발언 때문에 78년 1월 달에 그 방통위로부터 그때 임기가 몇 달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문화진흥회 MBC 이 경영진을 뽑는 MBC의 대주적격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 그래서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냈는데 결국 어제입니까? 어제 날 대법원 판결로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MBC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부당노동 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도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결국 지난 9월에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그래서 임기를 남겨둔 채로 해고당했는데 지금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들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이는 작년 심지어 올해 초에 지금 특히 방송 분야에 작년 12월에 전부 알박기를 해서 지금 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 전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조작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법원의 뒤늦게는 판결이 났다. 자, 또 한 가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제 나온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서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자면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시술 등이 아닌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두고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다.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그것도 보조수단으로 쓸 때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는 또 판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또 이거는 냈는 대부분이 아니고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1조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 헌법 불합치가 뭐냐?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인데 헌법 위배된다고 판결을 해버리면 바로 그 날짜로 실효가 돼버리고 말하자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 되면 당장 혼란이 심하니까 유예기간을 좀 두고
이 헌법 불합치하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서 개정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시법 11조에 관해서는 24년 5월 31일까지 이번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참작해서 법안을 개정하라 됐는데, 문제는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기 때문에 못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용산 집무실인 용산 이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집무실이니까. 그러면은 저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의 그 사저에서 무려 안전거리를 400m까지 뒀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00m 이내에 현직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관저 안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400m나 떨어진 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 관련해서 여러 우리 우파 단체들이 소송도 낸 것이 있고 하니까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추후의 판결을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충청도, 전라도, 제주 지역에 아주 그냥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폭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충남 서천에 37cm, 전남 화순에 20.9cm, 담양에 23.4cm, 전북 임실 강진면은 53.6cm, 정읍에도 28.5cm. 자,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도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다. 자, 날씨도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상 14도였고 낮 최고 기온도 영상 8도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오늘 새벽 서울의 체감 온도는 22도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자, 추위에 조심하시고 주말 추운 날씨에 그래도 집안에서 푹 쉬셔야죠. 그리고 올해 22년의 마지막 주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 뉴스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나이 23, 엄마의 빈자리. 내가 어떻게 가족을 이끌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엄마, 나에게 주어진 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엄마, 한없이 착하기만 했던 엄마, 없는 빈자리가 난 무서워.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저 깊은 어둠을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 가시는 그 길에 더 이상 아픔 없게. 나의 작은 힘이지만 물러서지 않아. 내 나이 23,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 넓은 세상 향해 나의 꿈 찾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제. 내 나이 이제 겨우 23, 많이 부족하지만 저 넓고 험한 산 넘어 정상의 우뚝서리라. 나를 막아서는 현실의 벽
대한민국 앞으로 꼭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할 텐데.